자, 실러버스를 먼저 보면은 뒤쪽에 보면 이제 레이더에 그 주파수별 분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일단 3에서 30MHz 대역을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온층에 반사되는 그 레이더들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 레이더가 있을 때, 여기 적기가 있을 때, 이 지구의 곡률 때문에 실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구 위에 있는 이온층을 맞고, 적기를 맞고 다시 이렇게 오는 이런 레이더가 여기 있는 3메가에서 30MHz 대역의 로서 또는 러시안 우드페커 레이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메가에서 300MHz는 볼리스틱 미술 얼리 워닝 시스템 쭉 가다 보면은 1에서 2GHz가 L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2에서 4GHz가 S밴드, 주로 이게 배에 장착하는 군사용 레이더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2에서 4GHz. 그리고 또 중요한 주파수가 X밴드라고 해서 8에서 12GHz, 대체로 10GHz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GHz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주파수가 10GHz에 해당되는 파장이 약 3cm쯤 되죠. 3cm. 3cm이라서 보통 이러한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사용하는 레이더 말고 이렇게 그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는 레이더들은 이 배열 사이의 간격들이 보통 반파장입니다. 반파장이니까 요 그 10기가 대역에서의 반파장이라고 하면 1.5cm쯤 되겠죠. 1.5cm쯤 되는 이 간격을 가지는 그거가 바로 X밴드라고 불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군사용 비행기에 탑재된 레이더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요 X밴드다 그러면 10기가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위주파수들은 12.5기가에서 18기가, 쿠밴드, 카밴드, K밴드, 카밴드, 그 다음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정도가 되겠죠. 마이크로 웨이브가 되겠고요. 34기가 이상이면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고, 굉장히 짧은 거리의 라디오 프리퀀시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그 자동차 레이더가 66기가 정도를 사용하죠. 굉장히 짧은 거리를 사실은 이 X밴드 레이더들은 보통 몇백 킬로 정도까지도 가는데요. 이 66기가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주파수들은 몇백 미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에 거리만 측정이 가능하다. 굉장히 날씨나 또는 기상 상황, 날씨 또는 장애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장애물들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레이더의 그 주파수별 구분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은 미국의 AN/APG라는 레이더의 앞에 붙어 있는 접두어인데요.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F50 돼 있죠. 우리 T50 카이 T50에 탑재됐었던 레이더죠. AN/APG 67. 몇 년 전에 이게 T50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이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제 레이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초기 T50에는 이게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AN/APG 77 F22 랩터에 탑재되는 레이더가 되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A사 레이더라는 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의 특징은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A사라는 거에 약어가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이더는
종래 레이더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그랬는데 레이더를 이게 아니고 어떠한 이런 어레이들을 보통 어레이가 몇천 개가 있죠. 가로축으로 몇십 개, 세로축으로 몇십 개 하면은 보통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2,000개 정도의 레이더 어레이들을 여기서 이제 이 녀석들이 각각의 뒤쪽에 위상천기가 달려 있어서 위상천기의 값들을 조정해줌으로써 빔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개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A사 이전의 레이더들은 이것도 이제 액티브 방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은 여기 매그네트론이라는 보통 레이더 파워를 담당하는 1kW 정도에서 보통 한 10kW 정도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매그네트론이라는 마이크로파 어떤 전파를 파워를 세게 보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모든 이 센서들을 어레이 센서들에다가 파워를 공급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빔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지상 레이더들은 이런 제약이 없겠지만 공중의 비행기는 전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정도 카이 거가 아마 이 정도 좀 낮은 파워를 낼 거고 아마 새로 나온 A사 레이더들은 10kW 정도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매그네트론이 상당히 부피를 크게 차지하게 돼서 레이더의 크기가 전투기 앞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 매그네트론을 쓰지 않고요. 여기 뒤쪽에다가 엄지손가락만한 TR 모듈, 트랜스미트 앤 리시버 모듈이라는 거를 여기다 붙입니다. 이 녀석의 하나의 출력은 보통 4W쯤 되는데요. 4W짜리 TR 모듈을 각각의 센서별로 전부 붙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렇게 디스크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이거의 장점은 이러한 매그네트론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TR 모듈별로 전부 전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빔을 이렇게 두 개 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녀석은 서치를 하고 다른 녀석은 트래킹을 하고 여러가지 모드별로 여러가지 센서별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A사 레이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파워도 각각이 4W면은 아까 전부 다 사용하게 되면은 2,0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8kW가 되죠. 굉장히 큰 전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크기도 종래 레이더보다는 작아서 훨씬 더 비행기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실러버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매틀랩으로 프로그램을 각 챕터별로 뒤쪽에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임프레시브한 것 같지는 않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m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장에서 예제로 들었던 이그젬플들이 되겠습니다. 매틀랩은 스튜던트 버전 같은 것도 충분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 1장이 지금 나오는데요. 사실은 챕터 1이 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표 1.1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주파수에 따른
레이더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HF부터 S밴드, X밴드, Q밴드, K밴드, 카밴드, 밀리미터 웨이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그림 1.1에 나오는 오버 더 호라이즌 레이더, 이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온층에 맞고 오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레이더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크기가 2.6km입니다. 이렇게 커야지 빔폭이 좁아진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커야 되느냐? 주파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가 굉장히 커야지 빔폭이 적절히 좁아집니다. 네, 영국의 BMEWS라는 레이더가 되겠고요. 에이지스 함에 있는 레이더, 조기 경보기에 달려있는 레이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레이더의 가장 간단한 구성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보통은 이렇게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테나 어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파라볼라 안테나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기를 찾거나 적기를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안테나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안테나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내는 안테나와 받는 안테나가 이렇게 따로 붙어서 이렇게 세트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요. 적기를 맞고 받게 되죠. 하나를 보내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듀플렉스라고 여기 있죠. 이 녀석이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사용하는 그 서큘레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보내는 펄스가 있고요. 바로 타겟이 찾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영역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뒤쪽 영역을 찾고,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듀플렉스를 써서 하나로 보내고 받고 하게 되겠습니다. 신호가 들어가서 보내고 다시 나온 신호를 리시버로 받아서 신호 처리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기,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1.1씩은 가장 기본적인 레이더식이 되겠습니다. 측정 거리는 왕복 시간 곱하기 광속 나누기 2라는 걸 나눈 이유는 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가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여기서 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러한 레이더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뭐 안테나 이론이긴 하지만요,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빔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앞쪽으로 크게 간다고 얘기를 했죠. 이쪽으로도 빔이 좀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간으로 가는 빔을 메인 로브라고 하고요. 옆으로 빠지는 빔들을 사이드 로브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이드 로브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더 메인 로브가 커지니까 사실은 효율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빔이 실제로 보이느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어떤 동그란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안테나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전파를 쏘게 되겠죠, 얘가. 그럼 여기서 측정이 90, 여기서 측정이 88, 이런 식으로 전 각도별로 모두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각도축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로브가 있고 사이드 로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얘를 360도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빔이 되겠다. 자,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PRF라는 얘기입니다. PRF. PRF 또는 다른 PRF는 Pulse Repetition Frequ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lse Repetition Interval. 요거는 시간축 개념이고요. Frequency는 주파수축 개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PRF, 얘는 PRI, 즉 역수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보통 펄스를 많이 보내게 되겠습니다. 펄스를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카이 T50 앞에 있는 그 레이더들은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이것 말고 다른 신호가 있느냐? 이러한 사인파 그대로 나가는 사인파가 그대로 나가는 이런 신호를 갖다가 Continuous Wave CW 신호라고 합니다. CW 신호. 얘를 펄스 신호. 그래서 레이더 신호는 이렇게 펄스와 Continuous Wave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CW가 사용되는 곳은 거리가 짧은 경우에 거리 측정을 할 때 또는 경찰들이 스피드건 레이더로 하는 스피드건을 쏠 때 이런 CW를 사용을 많이 하고 일반적인 레이더들은 이렇게 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파형을 직접 보내느냐? 실제로 보내는 파형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모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컨티뉴어스 웨브를 펄스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보내는 이런 형태로 신호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주파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실제로 이 캐리어의 주파수, 이 신호의 주파수와 주파수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주기로 보는 펄스 주파수, 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와) 캐리어 주파수가 두 개가 레이더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X밴드 또는 뭐 K밴드, 이런 카밴드, S밴드 이런 녀석의 주파수가 결국 이 안에 있는 신호의 주파수가 됩니다. 이 주파수는 훨씬 낮겠습니다. PRF는 보통 1kHz부터 시작을 합니다. 1kHz. 1kHz면 굉장히 낮은 주파수죠. 1kHz부터 보통 몇백 kHz까지, 메가헤르츠까지 가지 않습니다. PRF는 수백 kHz까지 진행을 지금 이게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의 PRF 값을 가지고요. 캐리어 주파수는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기가헤르츠 단위가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이더에서는 두 가지 주파수가 있다. 하나는 PRF고 하나는 캐리어 프리퀀시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레이더는 이 그 PRF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의 PRF의 구분은 요런 그 이론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자, 펄스를 이렇게 보내죠. 펄스를 보내서 받고요. 신호를 받고 다시 다음 펄스를 보내고 할 텐데 이렇게 얘는 이제 트랜스미트가 되는 쪽이고요. 받는 쪽 펄스가 자,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받은 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이 지금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 근데 비행기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타깃이 이렇게 레이더로부터 이 정도 거리 있다가 있는 건 이렇게 되는데 더 멀리 있는 타깃들의 경우에 이 타겟 리턴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다음 펄스 밖으로 올 수가 있죠. 이렇게
다음 펄스 밖으로 신호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신호는 여기에서 보낸 것인지 여기에서 보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ambiguous라고 하죠. ambiguity, 모호성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엔 신호가 없느냐? 여기도 신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형 전에 있던 앞에 있던 펄스에서 기인된 이 리턴이 여기 생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펄스의 간격, 펄스 PRI라고 되어 있죠. 여기 PRI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타겟이 더 멀리 있는 타겟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펄스보다는 이러한 정도의 펄스가 더 멀리 있는 타겟을 잡을 수가 있다. 타겟이 여기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인 경우에 타겟과의 거리가요. 여기에 리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여기에 리턴이 있으면 얘에서 온 공인 줄 알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리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만큼의 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의 타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PRF의 역수와 또는 PRI와 최대 측정 가능 거리는 비례를 하겠죠. 이렇게 PRF 역수와 비례를 합니다. 즉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측정 가능 거리가 넓어진다, 길어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을 때 사실은 레이더의 그 동작이 거리를 재고요.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잰다. 두 가지, 디텍션과 거리 재는 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 지금 여기서 살짝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속도를 잴 수 있습니다. 속도를 잴 수 있는데, 속도는 우리가 보통 주파수를 F0의 주파수를 타깃으로 쏜다고 치면 F0가 원래는 맞고 오겠죠. 타깃에 맞고 오는데 이 주파수가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FT의 주파수를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파수 편의. 이 편의는 왜 일어나냐 하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플러 효과를 설명을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서 있을 때 나 쪽으로 열차가 달려오면서 소리를 내면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열차가 가면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펄스를 이렇게 타겟으로 쏜다고 해봅시다. 이런 펄스를요. 자, 이게 이제 앞쪽이 이게 머리라고 할까요? 헤드, 이쪽이 꼬리, 테일 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타겟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타겟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타겟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므로 바로 여기까지 이 펄스가 요 코앞까지 왔을 때, 타겟의 코앞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바로 머리를 딱 부딪혔다, 타겟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헤드가 바로 부딪혔죠. 테일이 조금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타겟을 맞고 뒤쪽으로 가겠죠. 뒤쪽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데, 테일은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요. 헤드는 맞았으니까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테일이 얘가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요만큼 있다가 다시 얘도 이렇게 시간 요만큼 있다가 다시 반사가 돼서 갈 텐데, 얘가 사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죠. 테일이 요만큼 진행하는 시간 동안. 그래서 헤드가 요만큼 갔을 때 이 비행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타겟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일이 여기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짧아지는 펄스가 생기겠죠. 아까 이런 그 긴 펄스를
긴 펄스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움직임으로써 펄스가 더 짧아집니다. 펄스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아짐으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나오게 되고, FD는 보통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 탁의 속도에 비례하고요. 2V over 람다. 람다라는 거는 이 트랜스밋된 펄스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여기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거의 유사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1장 뒤쪽에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도플러 효과는 이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살짝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비행기가 타깃이 이렇게 갑니다.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펄스를 이렇게 이쪽에서 쏘더라도 사실은 얘는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므로 도플러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지 이 펄스가 이렇게 맞고 도플러 효과가 플러스가 되든지 멀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이쪽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플러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오지 않고 우리가 각도가 세타인 방향으로 우리 그 타겟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살짝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세타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0일 때는 코사인이 1이므로 전체가 다 EV 오버 람다가 도플러가 되겠고요. 세타가 90도, 여기서 설명했던 세타가 90도, 타겟이 위로 갈 때는 코사인 90도가 0이 되므로 FD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코사인을 곱해주면 우리 FD 공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에서 해주는 게 거리, 그다음에 디텍션,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에 의한 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주파수가 바뀌면 우리가 람다를 알고 E를 아니까 속도와 사실 각도는 각도와 V를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빼겠을 때 거리 최대 측정 가능 거리는 PRF 분의 FR 있죠. 여기서 FR 분의 1에 비례한다고 돼 있었는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녀석의 이러한 펄스 트레인의 주파수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주파수 분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녀석은 우리가 이러한 펄스와 이러한 델타 펑션의 열이라고 합니다. 얘를 콘볼루션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볼루션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공업수학, 회로이론 등에서 자주 배웠긴 한데요. 자, 얘하고를 콘볼루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펄스 트레인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펄스와 이게 중심이 0인 이러한 펄스와 중심이 0인 임펄스 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컨볼루션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자신이 되죠. 이렇게. 자, 여기 얘하고 얘를 컨볼루션 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만큼 올맞아 가서 여기에 펄스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세 번째 이 녀석과 얘를 컨볼루션 시키면 얘가 두 칸 움직여서 이렇게 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얘와 얘랑을 컨볼루션 시키면 아래 나오는 이러한 그림과 같이 펄스 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간축 얘기죠. 얘를 주파수축으로 바꿔봅니다. 뭐가 될까요? 얘기한 바와 같이 주파수축, 어떠한 펄스를 주파수축으로 바꿔보면 이러한 싱크 펑션이 되겠죠. 싱크 펑션의 퍼스트 제로 크로싱, 여기는 뭐라고요? 타우, 폭이 타우인 경우에 이게 타우분의 1이 되겠습니다. 타우분의 1이 되는 이러한 주파수축 응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갖다가 펄스 열, 아니 임펄스의 열을 푸리에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전에 사실은 푸리에 변환 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푸리에 변환 표를 보면 여기에 푸리에 변환 표가 있는데요. 지금 21번식이죠. 21번식에 요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자, 펄스, 임펄스의 열을 합이죠, 그죠? 합을 푸리에 변환을 해주면 역시 같은 임펄스의 열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파수는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게 주기가 t이면 주파수가 이렇게 2파이 오버 t로 변경이 되겠죠. 주파수는 1 오버 t가 되겠고 각속도는 2파이 오버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여기서 설명했던 이 임펄스 열의 푸리에 변환도 역시 이렇게 임펄스 열이 나오겠죠. 그림을 잘, 사실 이 임펄스 열은 굉장히 촘촘하겠습니다. 이 녀석보다 이 임펄스 열이 훨씬 더 촘촘한, 왜냐하면 이 주파수가, 여기서 나오는 이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제, 왜냐하면 주파수축, 시간축에서 컨버전이니까 주파수축에서는 그냥 곱이 되겠죠. 얘와 얘를 곱하는 게 결국 이 펄스 트레인의 주파수 응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엔빌롭은 이렇게 싱크 펑션을 따르고요. 그 안에 쪽에 전부 이렇게 임펄스 열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한 칸이 얼마일까요? 한 칸. 한 칸은 바로 어디에 따라 정해지냐 하면 이 펄스의 간격, 즉 이 PRF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칸이 PRF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파수축이니까요. 자, 만약에 이런 신호를 보냈다, 또는 이런 신호를 보냈다 라고 하면 보냈을 때 도플러가 생겨서 이 신호가 좌우로 움직이겠죠. 좌우로 움직인다고 하면 요 신호, 이 녀석이 움직일 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 다음번까지 또는 그 전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 다음번도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전번에 있던 것도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앰비규어 모호함이 생기기 때문에 요 신호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PRF까지다. 최대 가능한 움직임은 PR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타겟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른 타겟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FD가 2V 오버 람다가 되기 때문에 V가 빠르게 되면 주파수 편의가 커지겠죠. 자, 속도가 빠른 걸 원하면은 이 FD가 간격이 PRF가 넓어져야 됩니다.
PRF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녀석을 잴 때는 속도는 여기서 비례하기를 PRF에 비례해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반대가 되겠죠. 거리는 PRF의 역수에 비례하고 속도는 PRF에 바로 비례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최대 속도, 최대 거리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PRF가 낮은 PRF, 우리가 그 로 PRF라고 하는데요. 로 PRF는 얘는 거리 측정만 가능합니다. 높은 속도는 측정이 안 된다. 이 이론 때문에. 하이 PRF는 얘기한 바와 같이 속도 측정은 잘 되는데 거리 측정이 잘 안 된다. 미디움 PRF가 있습니다. 미디움 PRF는 둘 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레이더를 PRF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로 PRF, 미디움 PRF, 하이 PRF가 있다.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레인지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레인지 레졸루션이란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비행기 레이더에서 전파를 쐈습니다. 그러면 타깃이 여기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가 오겠죠. 뒤쪽에 타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또 반사가 하나 더 올 겁니다. 자, 반사된 신호가 이렇게 하나 오고 하나가 더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온 신호고요. 얘는 여기서 온 신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점점점 가까워 옵니다. 앞에 있는 녀석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신호가 어느 순간 붙어버립니다.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개의 타겟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가 펄스가 뒤쪽에 디텍션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이 펄스가 하나로 붙어버리는 순간 하나로 인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거리 분해능이다 또는 레인지 레졸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해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붙어서 더 이상 구분을 할 수 없는 한계, 두 개의 타겟을 구분이 안 되는 한계를 거리 분해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러한 펄스와 이러한 긴 펄스와 어떤 녀석이 더 레인지 분해능이 좋을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 짧은 그 폭이 펄스 폭이 타우가 짧은 녀석이 거리 분해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깃이 두 개가 이렇게 온다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이 이러한 긴 펄스를 보내는 경우에는 여기가 하나 이렇게 오고 두 번째가 다시 붙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얘는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긴 펄스, 이런 그 폭이 타우가 긴 펄스를 보내면 좋지가 않다는 게 돼 있죠. 그래서 타우가 작을수록 델타 R, 여기서 델타 R이 레인지 여기 있죠. 디노트 에즈 델타 R이 바로 거리 분해능이다. 이 좋아진다.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이게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델타 R이 낮아진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폭이 좁아지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신호에 전력 또는 에너지란 거는 전력이 뭐죠? 전력 에너지 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 에너지인데요, 그죠?
우리가 에너지를 큰 걸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레이더라는 게 결국에 얼마나 먼 곳에 있는 타겟을 먼저 찾아내느냐 하는 게 레이더의 목표입니다. 멀리 있는 녀석을 빨리 잡아내야지 먼저 미사일을 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경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멀리 있는 녀석을 찾아내려면 결국 큰 에너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에너지를 보내려고 하면 우리 그 리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어떤 전파가 볼테지가 있을 때 이러한 볼트 시간이 있을 때요. 이 녀석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이 녀석을 전부 제곱합니다. xt를 제곱해서 적분하죠. t에 관해서. 전력은 t만큼 나눠주는 게 전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R이 1일 경우에 저항 1일 경우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 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높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여기 적용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좁은 펄스보다는 넓은 펄스가 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폭은 좁게 하고 높이를 이렇게 높게 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높이를 높게 해도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만들 때 이런 그 큰 높이에 큰 전압을 가지는 신호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높이를 크게 안 높이면서 큰 에너지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5장에 나오는 펄스 컴프레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펄스 컴프레션. 요것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5장에 나오는 게. 자, 어쨌거나 거리 분해능은 여기에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거리 분해능이 좋아진다 하는 거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이 얘기가 좀 1.8식 있죠? 이 얘기를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거리 분해능이란 거는 2분의 C타우 역시 타우 폭에 따라서 타우란 거는 펄스의 폭이 되겠죠. 펄스의 폭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 분해능이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니까 좋아지는 거죠. 요까지는 좋은데요. 2번 C타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C 오버 2B가 있습니다. B라는 건 뭐냐? B라는 건 바로 밴드위스입니다.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죠. 인 헤르츠. 헤르츠 단위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이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들 다시 뿌리의 변환으로 돌아갔어요. 폭이 타우인 이러한 펄스를 뿌리의 변환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싱크 펑션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싱크 펑션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파수가 되겠죠? 이 녀석의 그러면은 밴드위스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밴드위스가 무한대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값이 있고요. 앞으로도 값이 계속 있을 거니까 물론 값은 되게 작지만 값이 sin x 오버 x, sin f 오버 f 이런 식으로 f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값이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한대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리키지 새는 거는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그럼 보느냐? 보통 햅 파워가 반이 되는 점을 보죠. 파워가 반이 되는 점. 파워가 반이 된다는 얘기는 최대값 이건 지금 볼테지가 되겠지만 볼테지의 여기 이 점에서의 파워, 이 점에서의 파워를 잡았을 때 반이 되는 점이 대충 여기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밴드위스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햅 파워 밴드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밴드위스가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크로싱이 얼마라고요?
폭이 타우일 때 첫 번째 크러싱은 타우 분의 1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타우 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전체 거리는 타우 분의 2가 되겠죠? 타우 분의 2인데 아까 얘기했을 때 요 안을 우리가 그 밴드위스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타우 분의 1 정도가 밴드위스가 되겠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타우 분의 2인데 요까지가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지금 타우 분의 1 정도가 밴드위스로 하자. 그래서 지금 타우의 역수가 바로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식은 하나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던 1.8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거리분해 능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플러 프리퀀시 아까 설명을 했죠. 책에서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그 유도 과정을 적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그게 있죠. 요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파장이 짧아진다.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짧아졌다. 그래서 속도와 비례를 하게 되고요. 결과식은 밑에 있는 2v over 람다 ft가 여기 어프록시메이션이 돼 있다는 거 2v over 람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여기도 각도가 있죠. 각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자, 코이런스라는 얘기는 별게 없고요. 코이런스라는 얘기는 파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펄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펄스 이렇게 뭐 다음 펄스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사인파를 곱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얘 단순하게 그냥 사인파를 이 펄스와 사인파를 곱해서 사인 2파이 f0t를 곱해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경우는 이럴 때를 코이런스 하다라고 하고요. 코이런스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펄스를 계속 이렇게 그 진행을 시켰을 때 뒤쪽에 나온 펄스를 계속 진행을 시켜갖고 얘랑 딱 맞으면 돼. 이 경우 지금 맞지 않죠. 얘하고 얘 다음 펄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복사만 하는 거죠. 앞에 펄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하고 이런 식의 경우는 정확하게 위상이 얘랑 맞지 않으면은 얘랑 그 정확히 위상이 맞지 않으면 같은 파형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코헤런스다 라고 하고요. 아까 이렇게 복사한 경우를 코헤런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6절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